반드시 한 번쯤은 사진을 보며 이 사진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다음 7장의 사진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마지막까지 보면 볼수록 진실은 점점 더 섬뜩하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1. 초골리사 사진. 첫 번째 사진은 바로 초골리사 산의 사진입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산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 뒤에는 정말 섬뜩하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두 산악인 헤르만 브레만 부과 쿠르트 디엠베르거 쿨 디엠베르그의 이야기입니다. 둘이 만나기 전 헤르만 불은 이미 전설적인 등반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해발 800이 16개의 난가파르바트를 단독으로 등정한 인물이었죠. 한편 쿠르트는 그 당시 그리 유명한 등반가는 아니었지만 헤르만만은 그의 재능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957년 두 사람은 드디어 첫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헤르만은 32세, 쿠르트는 25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프리츠, 마르쿠스와 함께 4명이 팀을 꾸려 해발 8, 51면의 브로드 피크 등정에 성공합니다. 이 등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쿠르트에게는 생애 첫 팔, 영맘급 등정, 헤르만에게는 난가파르바트에 이어 두 번째 팔, 영면 등정. 정상을 밟은 후 그들은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산을 발견합니다. 해발 7, 665의 초골리사.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 산 사이가 약 15-2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초골리사 등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거의 도달했을 때 거대한 눈보라가 몰아쳐 위험해진 탓에 결국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산 도중 비극이 일어납니다. 헤르만 불이 눈사태 지역에서 추락해 실종된 것입니다. 쿠르트가 뒤를 돌아봤을 때 헤르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잠시 발자국을 따라 올라가며 헤르만을 찾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구조 역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쿠르트는 초골리사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후 그는 수색대를 꾸렸지만 헤르만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헤르만 불의 시신은 지금도 초골리사의 빙하 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쿠르트는 해발 8, 167매 다울라길이 등정에도 성공하며 역사상 각각 2개의 팔, 영맨 봉우리를 등정한 최초의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르만과 쿠르트. 놀랍게도 92세가 된 지금도 쿠르트 디엠베르거는 살아있으며 그의 산악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곰 사진. 두 번째 사진은 검은곰 블랙베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뒤에도 매우 섬뜩한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2014년 압샤와 자연보호구역에서 한 젊은 남성 다르시 파텔 다이시 파텔과 그의 친구 4명이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던 중 뒤를 돌아본 그들은 곰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르시가 찍은 사진이 지금 이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검은 곰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 후 일행은 급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곰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들은 서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곰은 결국 단 한 명만 추격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곰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다르시 파텔이었습니다. 다르시는 곰의 속도를 이겨낼 수 없었고 결국 공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구조대가 도착해 곰을 쫓아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다르시 파텔은 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곰을 만났을 때 잘 알려진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붉은바음배를 만나면 죽은 척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검은곰 블랙베어를 만나면 최대한 크게 보이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날 친구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크게 보이며 소리를 질렀다면 아마 곰은 겁을 먹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검은곰의 공격은 매우 드뭅니다. 검은곰은 보통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친구들이 도망치는 행동을 보이면서 곰의 사냥 본능 (Predatory Instinct)이 자극되었고 그 결과 일행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 스쿠버 다이빙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스쿠버 다이빙 중 찍힌 한 장의 사진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중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 사진 뒤에는 매우 복잡하고 의문투성이의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신혼부부 데이비드 W. 왓슨과 티나 왓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해 2003년 신혼여행을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해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다로 입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산호초를 보기 위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사고가 발생합니다. 데이비드의 말에 따르면 잠수 중 티나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티나는 점점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데이비드는 그녀를 구할 수 없다 판단해 수면 위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지역에서 다이빙하던 또 다른 잠수부가 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 가운데에 보이는 잠수부는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지만 해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티나 왓슨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라앉던 그 순간이 그대로 담긴 사진인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구조를 요청하자 전문 잠수부 한 명이 즉시 물속으로 들어가 티나를 찾았습니다. 그는 티나를 발견해 물 위로 끌어올렸고 여러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티나는 숨져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시작. 사고 직후 경찰은 데이비드를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사 때마다 서로 다른 진술을 했고 결국 그의 진술은 총 16가지 버전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데이비드가 티나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해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티나가 사고로 사망하면 데이비드가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함께 있던 다른 다이버들도 수상한 점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티나가 수중에서 부자연스럽게 껴안고 있었고 마치 데이비드가 티나를 억누르는 듯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다이버라면 티나를 구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데이비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데이비드가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티나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의 추측에 따르면 그는 티나의 공기 공급 장치를 꺼 그녀가 질식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측일 뿐 법원은 무죄 판결. 데이비드는 이러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호주에서 먼저 재판을 받았고 이후 미국으로 송환되어 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법원은 데이비드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진은 매우 복잡한 미스터리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진이며 그날 티나 왓슨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4. 안드레이 카를로프 사진. 네 번째 사진은 안드레이 카를로프. 이 이미지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이 카를로프는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러시아를 대표하는 주러시아 대사였습니다. 그는 북한,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오랜 기간 대사로 근무한 뒤 마지막으로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터키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6년 터키의 한 미술 전시회. 2016년 카를로프는 터키에서 열린 한 미술 전시회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철통 같은 경호 속에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카를로프가 연설을 하던 도중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 카를로프의 등을 열어버립니다. 카를로프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총격범의 정체. 총을 쏜 남자는 사건 직후 무언가를 크게 외쳤고 경찰과 경호원들이 도착해 그를 사살했습니다. 그날 카를로프도 범인도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이 바로 범인 메블게트입니다. 그는 터키 국민이자 비번 상태의 경찰관이었으며 카를로프의 경호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수심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를 흔들기 위한 의도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총격 직후 그는 여러 말을 외쳤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시리아를 잊지 마라. 알레포를 잊지 마라. 이는 시리아 내전, 특히 알레포 전투와 관련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범행 동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이유. 이 사진은 카를로프가 연설을 시작하기 불과 몇 초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점은 사진 속에 범인이 그대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바로 뒤에서 총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 모논 하이브리지 사진. 다섯 번째 사진은 모논 하이브리지 위에 서 있는 한 소녀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비게일 윌리엄스, 에비와 리버티 저먼, 리비는 하루를 함께 보내기 위해 모논 하이브리지 산책로로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잠시 걷다가 리비는 휴대폰을 꺼내 에비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찍힌 직후 두 소녀와의 모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하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은 두 소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살해당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증거, 리비의 휴대폰. 초기에는 범인을 찾을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리비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 사진. 두 소녀가 직접 찍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2017년 경찰은 첫 번째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에는 두 번째 몽타주가 발표되었지만 두 몽타주 모두 특정 인물을 결정적으로 지목하지는 못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용의자 등장. 그리고 2022년 경찰은 사건과 연관성이 높은 앨런 리처드 앨런이라는 남성을 특정합니다. 현재 수사는 그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두 소녀의 살해가 어떤 종교적 의식 쿨트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이론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아직 확증이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델파이 살인사건, 델피 머더스.
이 사건은 흔히 델파이 살인 사건으로 불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해결 사건 중 하나이며 이 영상이 제작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1, 2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 악수 사진. 여섯 번째 사진은 바로 이 악수 장면입니다. 1978년에 촬영된 사진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왼쪽에 있는 여성은 로잘린 카터 로살린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부인이자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오른쪽 남자의 이름은 존 전.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존은 매우 성실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C 매니저, 셰프,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고 친근한 성격 덕분에 지역사회에서 구역 대표 프리싱트 캡틴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1978년 큰 행사였던 폴란드 헌법의 날 퍼레이드 펄리시 컨스티튜션 데이 파레이드에서 존은 행사를 이끄는 퍼레이드 마샬로 선정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퍼스트 레이디 로잘린 카터와 직접 만나 악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매우 성공적이고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미지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존의 진짜 이름, 존 웨인 게이시. 존 웨인 게이시. 그는 바로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존 웨인 게이시였습니다. 그는 지역 행사나 자선 파티에서 포고 더 클라운 포고 더 클라운이라는 이름의 광대 분장을 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킬러 클라운, 더 킬러 클라운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1972년, 1978년 끔찍한 범죄의 실체. 게이시의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주로 일자리나 도움을 빌미로 유혹해 데려오곤 했죠. 그의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유인, 수갑을 채우고 밧줄이나 맨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식. 피해자 대부분은 그의 집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집 아래 공간이 다 찾아 그는 시신을 강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된 그는 33명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4년 그는 사형집행, 독극물 주사로 처형되었습니다. 존 웨인 게이시가 들어간 사진은 그 자체로 공포. 요약하자면 존 웨인 게이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 한 명이며 그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은 그 자체로 섬뜩함을 자아냅니다. 7. 에번 바이어스 사진. 일곱 번째 사진은 에번 바이어스의 사진입니다. 앞선 이야기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에번 바이어스는 잘생기고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당장 일을 찾을 필요가 없었고 그는 자신의 열정이었던 골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골프 대회에 참가해 상을 받기도 했고 이후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그에게 넘겨 에번은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7년 기차에서의 추락. 1927년 그는 기차의 2층 침대 칸에서 자다가 아래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자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라며 그에게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라디토어를 마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디토어는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던 특허 의약품으로 통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준다는 홍보 문구로 유명했습니다. 라디토어 에너지를 주는 기적의 약처럼 느껴졌다. 에번은 한 병을 사서 마셔보았고 며칠 만에 팔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마실 때마다 몸이 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에번은 매일 라디토어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3년 동안 1,400병을 마셨습니다. 끔찍한 부작용 아래턱이 통째로 떨어지다. 3년 후 에번은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턱과 치아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래턱 전체가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라디토어는 방사성 물질 라텐이 들어있는 음용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사능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합법적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래턱을 잃은 후에 에번 바이어스입니다. 결국 그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으로 사망합니다. 시신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을 막기 위해 그의 유해는 납으로 두껍게 둘러싸인 관에 안치되어야 했습니다. 에번의 끔찍한 사례가 알려지자마자 라디토어는 즉시 생산 판매 금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7장의 사진과 그 뒤에 숨겨진 7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